시간으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8년이라는 단절의 세월은 과거의 아픔을 지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서늘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모든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말 시댁에 모였던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으로의 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희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고 연을 끊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장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셨죠. 그 첨예한 대립으로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동생과 이혼하고 남이 된 전 동서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시동생은 법적으로 끝난 사이라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결국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 동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동생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 문제였습니다. 동서는 아들과 딸 둘을 낳았지만 저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해 남들보다 몇 배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의 장애가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의 아픈 몸만으로도 매일 가슴이 찢어졌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언행은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자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과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해서 시댁 소식을 어렴풋이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8년이 되어가자 시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란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재수 씨 아이들과 제 딸을 어떻게 비교하고 차별했는지. 수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와 재수 씨는 제 딸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제 아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지난 8년 동안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습니까?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저희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깊은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나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의 대화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몇 달 뒤 설명절이 다가왔고 그 무렵 제 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고 마침내 그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희미한 형체조차 구분하기 힘들었던 글씨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손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시아버지가 하도 성화라. 얼굴도 볼 겸 한번 들르려무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미가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화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죠. 그때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냥 좀 오시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와서 받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길 간절히 바라는 시아버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저희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설명절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밟는 시댁의 문턱. 시아버님과 시동생은 저희를 환하게 반겨주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저희 부부가 아닌 수술을 마친 제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그 무례한 시선에 저는 다시금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서의 아이들은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녔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제 딸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딸은 사촌들과 함께 놀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들을 불러 딸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서의 아이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랑은 놀지 말랬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동서에게 아이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져요.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정상인들이 애 장애를 가진 애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애들이 잘못된 말을 했으면 바로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애들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8년 만에 봤으면 그냥 좋게 좀 넘어가지 꼭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속이 시원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저녁이나 먹자고 저와 동서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는 동서를 꾸짖는 척하며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 시아버지 성격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니?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 그러고는 제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동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딸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다. 일단 여기 1억 원 넣어뒀으니 보태 쓰거라. 1억 원. 그 엄청난 금액에 동서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는 작고 기다란 상자 하나를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건 내 딸 거다. 맹인 학교 입학한다며? 수술해서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은 맹인이잖니.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야. 상자 안에는 맹인용 지팡이, 즉 흰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제 딸과 동서의 딸을 대놓고 비교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이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접이식 지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펴지지 않고 꺾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불량품인 것 같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너희 오기 전에 맹인인 척 한번 써봤거든. 눈 감고 걷다가 넘어져서 휘어졌다. 그래도 쓰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대충 쓰다가 버리든지 해라. 인터넷 보니까 10,000원도 안 하더구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딸의 외모를 비하하고 맹인끼리 결혼하면 아이도 맹인이냐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8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잔인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감 속에서 차려진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갑자기 제 딸이 시어머니 앞에 놓인 떡국과 제 떡국을 바꿔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딸은 그저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마지못해 떡국 그릇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더니 나중에는 나올 힘조차 없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의 딸이 떡국 그릇을 바꿔달라고 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할머니랑 떡국을 바꾸자고 했어? 딸의 대답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딸은 방에 혼자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신 제 딸은 청력이 유난히 예민했던 것입니다. 동서는 지인에게서 강력한 설사약을 구했고 제가 먹을 떡국에 그 약 한 통을 전부 부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평소 자기를 미워하던 할머니의 떡국과 바꿔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이성을 잃고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 설사약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와 동서의 뺨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감히 먹는 걸로 장난을 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을 주워들어 동서의 입에 억지로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동서는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다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미 설사로 기력이 쇠해 있던 시어머니는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넘어지는 곳에 거실 테이블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 과일 접시에 놓여있던 과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의사는 깨어난다 하더라도 테이블 모서리와 과도에 양쪽 눈을 심하게 다쳐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이 일로 동서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충격의 삶의 의욕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에 암까지 발견되었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전 동서는 시댁에 찾아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동서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차별과 편견을 가르친 시어머니 역시 이 비극을 만든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에게 더 집중하며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8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으면 두 눈이 멀고 암에 걸린 어머니 소식에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것. 악한 마음으로 뱉은 말과 행동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 길고도 끔찍한 가족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따뜻하고 선한 인연만이 가득한 시간으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8년이라는 단절의 세월은 과거의 아픔을 지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서늘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모든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말 시댁에 모였던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으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희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고 연을 끊었던 고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장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셨죠. 그 첨예한 대립으로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동생과 이혼하고 남이 된 전 동서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시동생은 법적으로 끝난 사이라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결국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 동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동생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 문제였습니다. 동서는 아들과 딸 둘을 낳았지만 저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해 남들보다 몇 배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의 장애가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의 아픈 몸만으로도 매일 가슴이 찢어졌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언행은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자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과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해서 시댁 소식을 어렴풋이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8년이 되어가자 시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란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재수씨 아이들과 제 딸을 어떻게 비교하고 차별했는지. 수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와 재수씨는 제 딸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제 아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지난 8년 동안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습니까?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저희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깊은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나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의 대화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몇 달 뒤 설명절이 다가왔고 그 무렵 제 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고 마침내 그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희미한 형체조차 구분하기 힘들었던 글씨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손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시아버지가 하도 성화라. 얼굴도 볼 겸 한번 들르려무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미가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화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죠. 그때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냥 좀 오시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와서 받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길 간절히 바라는 시아버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저희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설 명절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밟는 시댁의 문턱. 시아버님과 시동생은 저희를 환하게 반겨주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저희 부부가 아닌 수술을 마친 제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그 무례한 시선에 저는 다시금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서의 아이들은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녔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제 딸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딸은 사촌들과 함께 놀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들을 불러 딸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서의 아이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랑은 놀지 말랬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동서에게 아이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져요.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정상인들이 애 장애를 가진 애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애들이 잘못된 말을 했으면 바로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애들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8년 만에 봤으면 그냥 좋게 좀 넘어가지 꼭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속이 시원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저녁이나 먹자고 저와 동서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는 동서를 꾸짖는 척하며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 시아버지 성격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니?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 그러고는 제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동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딸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다. 일단 여기 1억 원 넣어뒀으니 보태 쓰거라. 1억 원. 그 엄청난 금액에 동서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는 작고 기다란 상자 하나를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건 내 딸 거다. 맹인 학교 입학한다며? 수술해서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은 맹인이잖니.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야. 상자 안에는 맹인용 지팡이, 즉 흰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제 딸과 동서의 딸을 대놓고 비교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이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접이식 지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펴지지 않고 꺾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불량품인 것 같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너희 오기 전에 맹인인 척 한번 써봤거든. 눈 감고 걷다가 넘어져서 휘어졌다. 그래도 쓰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대충 쓰다가 버리든지 해라. 인터넷 보니까 10,000원도 안 하더구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딸의 외모를 비하하고 맹인끼리 결혼하면 아이도 맹인이냐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8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잔인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감 속에서 차려진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갑자기 제 딸이 시어머니 앞에 놓인 떡국과 제 떡국을 바꿔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딸은 그저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마지못해 떡국 그릇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더니 나중에는 나올 힘조차 없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딸이 떡국 그릇을 바꿔달라고 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할머니랑 떡국을 바꾸자고 했어? 딸의 대답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딸은 방에 혼자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신 제 딸은 청력이 유난히 예민했던 것입니다. 동서는 지인에게서 강력한 설사약을 구했고 제가 먹을 떡국에 그 약 한 통을 전부 부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평소 자기를 미워하던 할머니의 떡국과 바꿔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이성을 잃고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 설사약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와 동서의 뺨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감히 먹는 걸로 장난을 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을 주워들어 동서의 입에 억지로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동서는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다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미 설사로 기력이 쇠해 있던 시어머니는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넘어지는 곳에 거실 테이블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 과일 접시에 놓여있던 과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의사는 깨어난다 하더라도 테이블 모서리와 과도에 양쪽 눈을 심하게 다쳐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이 일로 동서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충격의 삶의 의욕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에 암까지 발견되었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전 동서는 시댁에 찾아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동서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차별과 편견을 가르친 시어머니 역시 이 비극을 만든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에게 더 집중하며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8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으면 두 눈이 멀고 암에 걸린 어머니 소식에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것. 악한 마음으로 뱉은 말과 행동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 길고도 끔찍한 가족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따뜻하고 선한 인연만이 가득한 시간으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8년이라는 단절의 세월은 과거의 아픔을 지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서늘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모든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말 시댁에 모였던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으로의 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희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고 연을 끊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장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셨죠. 그 첨예한 대립으로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동생과 이혼하고 남이 된 전 동서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시동생은 법적으로 끝난 사이라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결국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 동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동생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 문제였습니다. 동서는 아들과 딸 둘을 낳았지만 저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해 남들보다 몇 배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의 장애가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의 아픈 몸만으로도 매일 가슴이 찢어졌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언행은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자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과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해서 시댁 소식을 어렴풋이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8년이 되어가자 시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란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재수 씨 아이들과 제 딸을 어떻게 비교하고 차별했는지. 수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와 재수 씨는 제 딸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제 아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지난 8년 동안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습니까?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저희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깊은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나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의 대화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몇 달 뒤 설명절이 다가왔고 그 무렵 제 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고 마침내 그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희미한 형체조차 구분하기 힘들었던 글씨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손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시아버지가 하도 성화라. 얼굴도 볼 겸 한번 들르려무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미가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화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죠. 그때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냥 좀 오시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와서 받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길 간절히 바라는 시아버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저희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설명절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밟는 시댁의 문턱. 시아버님과 시동생은 저희를 환하게 반겨주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저희 부부가 아닌 수술을 마친 제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그 무례한 시선에 저는 다시금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서의 아이들은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녔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제 딸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딸은 사촌들과 함께 놀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들을 불러 딸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서의 아이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랑은 놀지 말랬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동서에게 아이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져요.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정상인들이 장애를 가진 애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애들이 잘못된 말을 했으면 바로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애들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8년 만에 봤으면 그냥 좋게 좀 넘어가지 꼭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속이 시원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저녁이나 먹자고 저와 동서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는 동서를 꾸짖는 척하며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너 시아버지 성격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니?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 그러고는 제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동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딸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다. 일단 여기 1억 원 넣어뒀으니 보태 쓰거라. 1억 원. 그 엄청난 금액에 동서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는 작고 기다란 상자 하나를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건 내 딸 거다. 맹인 학교 입학한다며? 수술해서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은 맹인이잖니.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야. 상자 안에는 맹인용 지팡이, 즉 흰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제 딸과 동서의 딸을 대놓고 비교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이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접이식 지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펴지지 않고 꺾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불량품인 것 같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너희 오기 전에 맹인인 척 한번 써봤거든. 눈 감고 걷다가 넘어져서 휘어졌다. 그래도 쓰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대충 쓰다가 버리든지 해라. 인터넷 보니까 10,000원도 안 하더구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딸의 외모를 비하하고 맹인끼리 결혼하면 아이도 맹인이냐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8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잔인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감 속에서 차려진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갑자기 제 딸이 시어머니 앞에 놓인 떡국과 제 떡국을 바꿔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딸은 그저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마지못해 떡국 그릇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더니 나중에는 나올 힘조차 없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의 딸이 떡국 그릇을 바꿔달라고 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할머니랑 떡국을 바꾸자고 했어? 딸의 대답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딸은 방에 혼자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신 제 딸은 청력이 유난히 예민했던 것입니다. 동서는 지인에게서 강력한 설사약을 구했고 제가 먹을 떡국에 그 약 한 통을 전부 부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평소 자기를 미워하던 할머니의 떡국과 바꿔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이성을 잃고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 설사약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와 동서의 뺨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감히 먹는 걸로 장난을 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을 주워들어 동서의 입에 억지로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동서는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다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미 설사로 기력이 쇠해 있던 시어머니는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넘어지는 곳에 거실 테이블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 과일 접시에 놓여있던 과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의사는 깨어난다 하더라도 테이블 모서리와 과도에 양쪽 눈을 심하게 다쳐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이 일로 동서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충격의 삶의 의욕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에 암까지 발견되었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전 동서는 시댁에 찾아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동서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차별과 편견을 가르친 시어머니 역시 이 비극을 만든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에게 더 집중하며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8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으면 두 눈이 멀고 암에 걸린 어머니 소식에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것. 악한 마음으로 뱉은 말과 행동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 길고도 끔찍한 가족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따뜻하고 선한 인연만이 가득한 시간으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8년이라는 단절의 세월은 과거의 아픔을 지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서늘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모든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말 시댁에 모였던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으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저희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고 연을 끊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장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셨죠. 그 첨예한 대립으로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동생과 이혼하고 남이 된 전 동서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시동생은 법적으로 끝난 사이라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결국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 동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동생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은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 문제였습니다. 동서는 아들과 딸 둘을 낳았지만 저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해 남들보다 몇 배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의 장애가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의 아픈 몸만으로도 매일 가슴이 찢어졌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언행은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자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저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과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해서 시댁 소식을 어렴풋이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8년이 되어가자 시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란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재수씨 아이들과 제 딸을 어떻게 비교하고 차별했는지. 수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와 재수씨는 제 딸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제 아내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지난 8년 동안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습니까?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저희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깊은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나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의 대화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몇 달 뒤 설명절이 다가왔고 그 무렵 제 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